지금 미국 경제는 보니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면서 아우 너무 더워. 에어컨 같이 틀고 창도 열고. 그렇죠.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도 보일러 뭐 40도 맞춰놓으면 방이 뜨겁겠죠. 땀 나는데 우리 에어컨 어떻게 끄냐 그런 말인데 그럼 12월에 금리 올릴까요? 시작하는 음악은 명랑한데 어제 증시는 무서웠습니다. 코스피 10달 만에 2,300선을 내줬죠. 환율도 연고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모르겠다는 게 더 무섭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 와중에 일본은 엔화 환율이 엔달러 환율 150엔 위로 튀었습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박사님 요새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이번 한 주 장은 진짜 그냥 꽉 잡아. 저는 이거 말고는 다른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어제 상황이요. 어제 우리 증시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딱히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건전하죠. 실적도 좋아요, 심지어. 예, 그리고 수출도 잘하면 지금 이번 달 플러스 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분위기인데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습니다.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걸 이제 비투 또 뭐 신용융자 또는 미수, 주식담보대출 등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많이 쌓여 있다가 매일 1조, 2조씩 줄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 담보를 쥐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추가적인 담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식 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그걸 동의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보통 시장가로 내버립니다. 시장가가 말이 시장가지 사실은 하한가로 내는 거죠. 이 주문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남이 지금 저 공경에 처한 걸 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되고 이 공포 속에 나도 저 꼴이 나기 전에 지금 빨리 팔자 해서 조그마한 악재가 벌어지더라도 다 뛰어가서 팔고 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게 또 새로운 다른 투자자들의 증거금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폭락의 캐스케이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우리 저기 폭포 앞에 가면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싼 거 아니야? 이 회사 실적 좋은데? 이런 이야기는 폭포 소리에다 묻혀버리는. 팔아 이렇게 되는 폭포 소리에 묻혀버린 날이 어제 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진짜 어지럽게 움직였는데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또 며칠 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등이 약하면 이제 또 걱정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못판 물량이 또 나올까 봐. 그러니까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전기가 안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요맘때 증시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항상 연말에 조정장이 좀 있기는 하지만 11월에 좀 오르다가 12월에 약간 조정받다가 1월 되면 다시 올라가고 보통 그렇지 않았어요, 박사님? 예, 맞아요. 근데 올해는 조정장이 일찍 온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살면서 몇 번 안 오는 저가 매수의 그 타이밍인 거예요? 살면서 몇 번 안 오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2020년 3월이었고요.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1,450포인트였어요. 삼성전자 3만 원 깨진다 그러던 시절이죠. 그 정도 돼야 사실은 일생일대의 저가 매수 찬스고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조정입니다. 통상적인 조정이다. 예, 주식시장의 42년 역사, 그러니까 1980년부터 주가지수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제 1년 단위로 끊어보면 대략 수익률이 한 42년 정도 측정이 되는데 그 42년 측정될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10%에서 0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0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들은 모드값 또는 최빈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도스 분포표 그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눈금 묻는 종이에다 그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게 최빈값이라고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주가 레벨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측정하면 무려 7.5%나 오르는 굉장히 수익률이 뛰어난 시장이지만 그 뛰어난 수익률은 사실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에 기록한 거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서 제로죠. 야.
예, 그래서 0에서 10%가 오히려 적고요. 10에서 20% 수익률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좌지우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재미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이 일반적인데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오는 이제 2021년 같은 이런 대박장이 오면 그때 몇 년치를 다 몰아서 오르는 예,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참가자들인 저 같은 경우는 30년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왔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나긴 침체의 장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부딕은 운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기가 오게 되면 그 실망한 투자자들이 모두 이를 갈면서 나 다시는 주식하면 사람이 뭐 사람 아니다 내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네. 말들을 막 남기고 떠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진심으로 바닥이거든요. 근데 2020년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충격 속에서 2008년 이후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하잖아요. 기업을 지금 당장 청산해서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켜도 받을 수 있는 돈. 청산가치 이하였죠. 그때. 예, 그게 10,000원이 네. 청산가치다라고 하면 그때 얼마까지 가냐면 7,000원대까지 갔어요. 대바겐세일. 예, 외환위기 네. 때는 6,000원대. 예, 우리나라 종종 갑니다. 아니 지금 사실은 저는 박사님이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다. 통상적인 조정이다. 근데 미국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일단 진정이 돼야 이 모든 것의 진앙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5%선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너무너무 어지럽게 움직이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채금리가 이렇게 높은 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실하다는 증거다. 뭐 일견 그쪽에 아주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님? 네,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연준 의장님이 불과 2달 전입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해 동안 정책금리를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 너무 높다. 우리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고 인플레가 목표를 향해 하락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게 2달 전이고 그 2달 사이에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20%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연준 의장님의 의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인플레와 경제인데 인플레이션 수준은 아직 높은 데 비해서 경제 성장은 잘 나오니까 금리 더 높여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경제 다른 거 다 망가뜨리고 물가만 잡으면 최고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왜요? 그러냐면 연준이 일대 절대절망의 그 고비에 섰던 날이 바로 1978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던 날이 1978년이다. 네. 왜요? 그때 아서 번스 그리고 아서 번스의 후임자인 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모 연준 의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이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낙관했습니다. 너무 낙관해서 인플레가 조금만 진정되면 금리를 인하해주고 다시 인플레가 나면 한참 기다렸다가 불이 다 붙은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고 왜 그러냐? 정치적인 여러 이슈 혹은 또 재선, 전쟁 이런 것들이 연루돼 있어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은행장들이 여러 가지를 다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볼커가 등장했습니다. 폴 볼커. 예, 키가 2m, 금리도 2m 아니 20%. 금리 20%까지 올리면서 네. 부동산, 주식 다 박살을 냈고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기적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인플레가 잡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좀처럼 내려주지 않다가 1982년 지나면서부터 인플레가 확연하게 수그러든 것 그리고 84년에 국제유가가 대폭락 사태를 경험한 다음에야 정책금리를 그 뒤에 8% 정도가 내려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양반은 자기를 임명해준 카터 대통령의 뜻이 그때는 카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네. 카터의 낙선을 가져온 분이죠. 금리를 20% 인상했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철칙이죠. 연준의 권유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권유는 어디서 나온다? 물가 안정에서 나온다. 야. 이게 전체 연준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할 만한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파월이 뭐 본받고 있는 중이니까 인플레가 좀 안정되면 네. 그래도 좀 저는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이 중동전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8월에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중동은 생각 못하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 뒤 2달째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것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급에서 충격이 온 건데 수요를 줄이는 금리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게 맞아요? GDP가 좋을 때는 가능하죠. 즉 경제가 엉망진창인 1980년 상황에서 볼커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렇지만 파월 의장은 별로 용기가 필요 없죠. 경제 성장률 4.9% 나오고 특히 미국의 GDP 성장률의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투자였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투자가 만 2년 반 만에 플러스 났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 8%까지 간다고 하는데도 집을 사기 시작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그렇게 힘들었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돌아선 거예요. 살아났다. 예, 그리고 그 살아난 이유를 좀 많이 살펴봤더니 공장 짓는 착공이 건물이 엄청나게 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수주했다고 자랑하는 투자 유치 규모가 830조 원이니까 공장 지어야겠네요. 거기다가 또 그 대부분의 공장이 어디서 지어지냐면요.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에 지어집니다. 왜? 이 유치된 공장들이 대부분이 다 발전소 몇 개 분량의 전력 공급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전기전자 부문의 공장들입니다. TSMC,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숨쉬기도 힘든데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죄다 텍사스를 비롯한 조지아로 왜 가는가?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남쪽이니까 태양광 발전이 쉽다. 두 번째, 선벨트,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자동차 3사의 파업 생각나시죠? 그래서 러스트벨트를 피해간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좀 희소하고 땅도 넓고 그러는 곳에 땅값이 싸죠. 결국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죠.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옆에 있는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 시라고는 하지만 인구 몇만 되지 않는 깡촌을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깡촌을 지금 평택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현지에 무슨 리포트하고 다큐 같은 걸 봤더니 그 오스틴에 와플 파는 집, 바비큐 파는 집 이런 집들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가서 뭘 사 먹을 데가 없어서. 그리고 숙소까지 같이 지어야 되죠. 그쵸. 도로와 숙소, 집 지어야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전기를 배선해주는 전송망까지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 집을 얼마나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붐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의 호황 만들어준 일등 공신이겠죠. 아니 일자리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금리 가지고 달러 수출해서 미국은 경제가 괜찮아서 걱정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금리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게 걱정인데 이 나라는 GDP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도 괜찮고 소비는 또 왜 안 줄어듭니까?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는 2020년, 21년에 트럼프랑 바이든 둘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때 풀었던 게 GDP의 약 20%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GDP 20%. 우리는 그때 2%. 와. 그러니까 그게 기축통화 국가의 권리죠. 그래서 기축통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때 푸른 돈이 아직 완전 고갈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당연한 이야기로 두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뭐 월 평균 일자리가 보통 18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늘어나면 실업률이 그냥 제자리 걸음한다고 보는데 지금 20만 개, 30만 개씩 늘어난 지가 벌써 2년째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올해 다시 느는 걸 보면 이쪽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관련돼 있는 일자리들, 제조업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네요. 지금 미국 경제는 보니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면서 아우 너무 더워. 에어컨 같이 틀고 창도 열고. 그렇죠.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도 보일러 뭐 40도 맞춰놓으면 방이 뜨겁겠죠. 땀 나는데 우리 에어컨 어떻게 끄냐 그런 말인데 그럼 12월에 금리 올릴까요? 저는 올린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번 GDP 성장률이 좀 잘 안 나왔으면 잘 나오고 더라도 이 정도 4.9는 너무 높잖아요. 그 큰 나라가 예, 전분기 대비 연율로 이 네. 속도로 가면 연간 4.9% 성장한다는 거니까 너무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천조국이 그거는 국방비만. 그 정도로 부자 나라이고 큰 나라가 네. 30조 달러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근데 이 정도로 성장해버리면 뭐 중국이 영원히 이제 미국 못 이기는 그 길로 가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면 좋다면 이 사람들의 눈은 어디 맞춰지는가? 부동산이 너무 좋으니까 이래도 올라? 두고 보자. 왜냐하면 부동산이 오르는 건 인플레에 집세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올리니까 집값을 잡겠다. 지금 그거 하나 보고 미 연준은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미국은 사정이 좋다는 거 알겠고 그래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나온 3분기 속보치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낮습니다. 0.6. 이게 속보치라서 확정치랑 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연간 우리가 예상했던 1.4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떡하다 이렇게 됐네요. 그 1.4도 사실은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박사님.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GDP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4.9 나오는데 우리는 0.6이니까 이거 곱하기 4 해봐야 2.4 뭐 2.5 정도 레벨일 텐데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제 성장을 갖게 된 건 참 우리나라가 두 가지 면에서 미국하고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첫 번째 차이는 당연히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 2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다가 이번 3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건 환율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일을 안 해요. 정부가 일을 안 한다. 예. 정부 관계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엔 되게 잘했는데 올해는 엉망입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 바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마이너스 기여를.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 기여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경제는 보면 투자에 민간 소비에 정부 수출 이렇게 네 개의 큰 어떻게 보면 피자에 있어서 네 가지 종류 피자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종류 피자 중에서 정부 피자 부분은 정부 조각은 한 8분의 1, 7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조각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경제 성장은 얼마를 깎았냐면 0.5%를 깎았습니다. 정부 소비와 정부 지출이 많이 줄었다. 예, 그걸 이제 이번 분기 3분기에는 0.2를 전분기 대비 약간 올리긴 했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들 중 아까 미국이 그렇게 재정을 썼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돼. 이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기여는 좀 과하지 않냐. 세금 안 거치니까 지출도 줄여야 돼. 맞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가계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안 되고 지금 부동산 PF 문제들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해 줄 수 없는 환경인데 정부라도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플러스 기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돈 좀 써야 그냥 된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출을 오히려 작년보다 줄이니까 마이너스 성장 기여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감에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주변국들 환율이 엔 대비 달러 환율도 너무 높고 그렇습니다. 위안도 마찬가지고 위안하고 엔 값이 팍팍 떨어지니까 원화값도 덩달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거 엔화 150엔 위로 올라간 환율 이거 그냥 두게 될까요? 개입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개입하면서 돈을 찍어내고 이걸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계속 이제 달러를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엔을 사는 거죠. 이 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도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외환시장이 너무 큽니다. 전 세계 지금 이제 독일한테 뒤처질 것 같으니까 전 세계 4위 GDP 국가인데다가 GDP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가 1.7조 달러,
일본이 4.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다 이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외 대외 순자산이 2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고요. 그러면 일본도 지금 외환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꾼다. 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죠.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걸 견뎌내고 바꾸려고 들겠죠. 견뎌내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고물가에 힘든데. 예, 힘들지만 이건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N 팔자를 할 때 여기는 달러 팔아서 N 사주자가 이렇게 경기가 붙었어요. 붙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땀을 흘리고 머리를 닦고 혀를 차고 죽겠다는 비명을 지르면 네. 상대가 더 기세를 올려가게 돼서 쉽지 않죠. 그 환투기 세력한테 지금 굴복할 수 없는 시점이라 일본 은행이 이제 간을 보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이 좀 바뀌어야 우리도 증시가 살아날 텐데 국내 투자자들 그럼 뭘 보고 좀 투자를 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요 사인 하나 마지막으로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신호등은 있죠. 근데 첫 번째 우리 다 아는 신호등이라서 네. 환율 좀 떨어지면 이건 정말 찬스인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 두 번째는 일본은행이 일 좀 하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확 떨어지면 지금도 아직도 높은 편인데 이게 청산되고 나면 팔 사람이 네. 없어서 시장에 매물 공백이 발생할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되곤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비보호 좌회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신호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도 드네요. 자, 홍춘욱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